이 아이, 장애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는 안 됩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 2시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 35세 며느리 이지혜가 막 새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제왕절개였어요. 첫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 3.2kg 울음소리가 컸어요. 둘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건강한 남자 아기 3.1kg 첫째만큼 씩씩하게 울었죠. 셋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남자 아기 2.8kg 울음소리가 작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의사가 아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육 씨 8세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벌 김대호 그룹 회장의 부인이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셋째 아기에게 뇌성마비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출생 시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고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생아실에 새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팔다리를 힘차게 움직였어요. 건강해 보였죠. 셋째는 조용했습니다. 움직임이 적었어요. 팔다리가 뻣뻣했죠.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새 아기를 봤습니다. 두 명은 완벽하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있고 그날 밤 순자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VIP실에서요. 셋째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뇌성마비가 확실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5억 원. 이 아기가 사망했다고 해주세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 주세요. 며느리한테는 셋째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10억 드릴게요. 순자가 수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 손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룹 이미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그 아이 인생도 불행할 겁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어떻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좋은 시설에 보낼 거예요. 평생 돌봄 받으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순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10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깨어났습니다. 제 아기들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두 아기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혜가 불안해했습니다. 셋째 아기가 새벽에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기가?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순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진정해요. 신의 뜻이었어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 아기가 죽었다고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두 아기는 건강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새 아기가 움직였는데 시신이라도 볼 수 있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미 처리했어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순자가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처리요? 제 동의도 없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제가 결정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셋째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밀리에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여자. 순자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순자야, 이게 그 아기? 원장이 물었습니다. 응. 부탁해, 영희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여기서 돌볼 거야?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비용은 계속 보낼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가족은 안 찾아올 거야? 원장이 물었습니다. 절대 안 와. 죽은 걸로 아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잔인하네, 순자야. 원장이 혀를 찼습니다. 내 손자를 위한 거야. 장애인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여기서 전문가들한테 돌봄받는 게 나아. 순자가 합리화했습니다. 셋째 아기는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없이요. 아기 15호로 등록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10년 후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별빛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1일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지혜 34세는 김대호 그룹 회장의 외동아들 김민준 38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습니다. 둘은 2019년에 결혼했어요. 연애 2년 끝에요. 지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서울 강북에서 자랐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성적이 좋았어요. 광고회사에 취직했죠. 그곳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도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물론 신분을 숨기고요. 재벌 아들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민준이 첫 만남에서 말했습니다. 지혜는 믿었어요. 민준은 소박하게 살았거든요. 작은 차를 몰고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1년 후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김대호 그룹 회장 아들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증명할게요. 민준이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뉴스에서 본 김대호 회장이 있었어요. 옆에 젊은 민준이 서 있었죠. 왜 숨겼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진짜 저를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재벌 아들이 아니라 김민준이라는 사람을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감동했습니다. 민준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2019년 5월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어요. 서울 신라 호텔. 하객 500명. 재계 인사들이 다 왔죠.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는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딸이라니. 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지혜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는 부족해. 우리 집안 며느리는 명문가 출신이어야 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입 닥쳐. 내가 뭘 알아. 순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결혼 후 지혜는 시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에 살았어요. 200평 단독주택? 정원도 넓었죠. 시아버지 김대호 회장 73세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렀어요. 시어머니 순자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듯이요. 며느리 식사 준비는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 우리 민준이는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는데. 순자가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었어요. 지적, 잔소리, 비교. 우리 민준이 전 여자친구는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너는 경영학과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 며느리는 피아노도 잘 친다던데 너는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참았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할게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지혜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재택근무가 어려웠거든요. 시댁에서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했죠. 며느리 빨래 걷어. 며느리 청소해. 며느리 장봐와. 명령만 했습니다. 2021년 지혜는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심했거든요. 며느리 언제 손주 볼 거야? 순자가 매일 물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노력? 벌써 2년 됐잖아.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의심했습니다.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지혜도 민준도요. 그럼 왜 임신이 안 돼? 순자가 따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야?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지혜는 참았습니다. 2022년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확실한 게 좋아. 여러 개 이식해. 순자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나 새쌍둥이가 될 수도. 지혜가 말했습니다. 좋잖아. 한꺼번에 여러 명 낳으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새쌍둥이는 위험합니다.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순자가 고집했습니다. 배아 3개를 이식했습니다. 기적처럼 3개 모두 착상됐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지혜는 기뻤습니다. 여보, 3명이래요. 민준도 기뻐했어요. 대단해, 여보. 하지만 순자는 걱정했습니다. 3명이라니.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렀어요. 새 아기를 동시에 키우는 거니까요. 걷기도 힘들었죠. 지혜는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네, 시어머니.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건강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초음파에서 다 잘 보였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다 남자래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아들 셋이라니. 순자가 만족해했습니다. 임신 35주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지금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가 동의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1시 지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한 곳이었죠. 며느리 힘내. 우리 손자들 건강하게 낳아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지혜는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하지만 셋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새벽 4시 셋째 아기는 사랑의 집 장애인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원장 박영희 65세가 아기를 받았어요. 가여운 것. 영희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해, 영희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순자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나중에 문제 안 돼?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사망 진단서도 있고 아무도 모를 거야. 순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평생 아기 잃은 슬픔 안고 살 텐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아. 장애아 키우는 것보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 매달 들어올 거였거든요. 셋째 아기는 시설의 신생아실에 놓였습니다. 아기 15호라는 이름표가 붙었어요. 진짜 이름은 없었죠. 다른 장애 아기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간호사들이 돌봤지만 애정은 없었습니다. 일일 뿐이었죠.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지혜가 깨어났습니다. 제 아기들은요? 지혜가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원석 55세, 순자에게 10억을 받은 의사였어요. 두 아기는 건강합니다. 원석이 말했습니다. 2명이요? 3명인데요? 지혜가 불안해했습니다. 셋째 아기가 새벽에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석이 준비한 대로 거짓말했습니다.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순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진정해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 아기가 죽었대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신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요. 제 아기를. 지혜가 애원했습니다. 이미 화장했어요. 빨리 처리해야 했어요. 순자가 거짓말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수술 후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제가 보호자로서 결정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회사에 있다가 연락 받고요. 여보.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셋째가. 지혜가 울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힘들겠지만 두 아기는 건강하대.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건강하게 잘 자고 있었죠. 우리 아기들. 지혜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3개의 인큐베이터가 있었을 텐데 2개만 있었어요. 셋째는 어디 있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기를 보며 웃다가도 갑자기 울었어요. 셋째 생각이 났거든요. 3명이었는데 1명이 없어.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정신과 상담 받는 게 어때?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혜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셋째 아기가 울고 있는 꿈이었어요. 엄마, 엄마. 아기가 불렀습니다. 지혜는 악몽에서 깨어나 울었어요. 왜 1명만 죽었을까? 왜 하필 셋째가? 지혜가 자책했습니다. 민준이 안아줬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혜가 울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우울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려요. 두 아기는 건강하잖아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지혜가 말했습니다. 죽은 아기 생각하지 말고 산 아기 키워요. 순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혜는 참았습니다. 두 아기는 1달 후 퇴원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는 준서, 둘째는 준우, 셋째 이름도 지어뒀었는데 지혜가 슬퍼했습니다. 뭐였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준호, 준서, 준우, 준호. 세 형제였을 텐데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들은 평창동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유모를 고용했어요. 2명이었죠. 각각 1아기씩 담당했습니다. 지혜는 아기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3명이었는데 지혜가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손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첫째를요. 준서야, 우리 장손. 나중에 회장할 거야. 순자가 첫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둘째도 귀여워했지만 첫째만큼은 아니었어요. 준우는 준서 보좌하는 역할이겠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35년 3월 15일 새쌍둥이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들이었죠. 준서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검은 띠였어요. 리더십이 강했죠. 준우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평창동 저택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30명쯤 왔죠. 케이크도 크고 선물도 많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서야, 준우야. 친구들이 외쳤습니다. 고마워. 준서가 밝게 웃었습니다. 준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지혜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3명이었을 텐데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응, 그래야지. 지혜가 웃으려 애썼습니다. 순자는 손자들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잘 자랐어. 둘 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호 회장 83세도 왔습니다. 건강했어요. 준서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회장이 장손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0km 떨어진 곳에서는 사랑의 집 장애인 시설, 셋째 아기, 아니, 이제는 10세 소녀는 여전히 15호로 불렸습니다.
진짜 이름이 없었거든요. 뇌성마비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말도 어눌했습니다. 흐, 흐, 소리만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뛰어났어요. 책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 읽어주면 금방 이해했죠. 시설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15호, 넌 똑똑하구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소녀는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설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빴습니다. 20명의 장애인을 5명이 돌봤거든요. 손이 부족했죠. 15호, 조용히 해.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무언가 요구하려고 소리를 냈거든요. 흐, 흐. 소년이 손짓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지금 바빠. 기다려. 간호사가 짜증냈습니다. 소년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수했어요. 아이고, 또 쌌네. 간호사가 화를 냈습니다. 씻겨줬지만 거칠게 했어요. 소년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심한 장애가 있었거든요. 대화가 안 됐어요. 소년은 외로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 아빠는? 소년은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원장 박영희는 가끔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15호 잘 지내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기가 내 집이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슬펐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보내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소년에게 쓰이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설 운영비로 갔죠. 소년의 방은 작았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침대만 있었죠.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책? 소년이 요청했습니다. 또 책? 어제 읽어줬잖아. 간호사가 귀찮아했습니다. 소년은 포기했습니다. 밤이 되면 소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소년은 평생 시설에서 살 거였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35년 5월 1일, 지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 좀 하고 싶어. 지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요. 아이들 돕고 싶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왜 하필 거기? 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셋째 생각이 나서.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이해했습니다. 그래 해봐. 좋은 일이야. 지혜는 인터넷으로 시설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집 장애인 시설. 리뷰가 좋았어요.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적혀 있었죠. 지혜는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가기로 했어요. 5월 7일 토요일, 지혜는 처음으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차로 1시간 걸렸죠. 시설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어요. 원장 박영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사 오셨죠?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영희가 안내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죠. 여기는 거주 공간입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방들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들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지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셋째도 살아 있었다면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놀이방입니다. 영희가 한 방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매트가 깔려 있었죠. 몇몇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지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10살쯤 보였죠. 마른 체구, 창백한 피부. 하지만 얼굴이, 지혜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준우와 너무 닮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눈, 코, 입, 모두요. 설마,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호요? 10년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부모가 버린 아이죠.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이요? 지혜가 되물었습니다. 네, 갓난아기 때 왔어요.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 갓난아기, 그리고 준우와 똑같은 얼굴. 설마,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가까이 가도 될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봉사 오신 거잖아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지혜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준우와 새쌍둥이처럼 닮았어요. 안녕.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지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소년이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2035년 5월 7일 오후 3시 지혜는 시설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 곁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어줬죠.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살았어요. 지혜가 읽었습니다. 소년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소년이 더 읽어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읽을까?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계속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봉사가 끝나고 지혜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15호 아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세요? 영희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왔어요. 부모는 모릅니다.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예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영희가 거절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기를 잃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15호는 다른 아이일 거예요. 부모가 직접 버린 케이스니까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병원, 버려진 아기,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우리 셋째가 죽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야? 지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준우가 물었습니다. 봉사활동 다녀왔어.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소년을 떠올렸어요. 똑같았습니다. 얼굴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회장, 시어머니 순자, 남편 민준, 그리고 지혜와 두 아들. 오늘 봉사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순수하더라고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시설이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랑의 집이요. 경기도에 있는.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어디라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의 집이요. 장애인 시설인데.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는 왜 거기를 골랐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리뷰가 좋더라고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설마 지혜가 그 아이를 봤을까? 순자가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영희가 받았습니다. 영희야, 오늘 우리 며느리 거기 갔지?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봉사하러 왔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15호 아이 봤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봤어. 그것도 한참 같이 있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문제돼?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지. 며느리가 의심할 수도 있잖아.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 일인데 모를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이 준우랑 똑같잖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맞지만 영희가 인정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오지 못하게 해. 순자가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영희가 물었습니다. 핑계대. 봉사자 충분하다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어요. 10년간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들킬 수는 없어. 순자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혜는 다시 시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 씨, 죄송한데요. 이번 주는 봉사자가 많아서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지혜가 놀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영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도 봉사자가 많아서요.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저 아이, 분명 뭔가 있어.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조사하기로요. 먼저 10년 전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했어요. 10년 전 제가 새쌍둥이를 낳았는데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본인이시죠?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무 기록을 요청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출산 기록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새쌍둥이 출산, 첫째, 둘째 생존, 셋째 사망. 직원이 읽었습니다. 사망 기록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30분. 사인 호흡곤란. 담당 의사 박원석. 직원이 읽었습니다. 지혜는 사망 진단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사를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원석 선생님 계신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5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이 거절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지혜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평이 좋은 곳으로요. 제 아기가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의심이 가요. 지혜가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이라니 무슨? 탐정이 물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본 아이가 제 아이들과 너무 닮았어요. 나이도 똑같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 시설 아이의 DNA 샘플을 구해야 해요.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거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른 이유로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했습니다. 샘플 구했습니다. 소년이 사용한 컵에서 타액을 채취했어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혜가 기뻤습니다. 이제 비교할 DNA가 필요해요. 댁의 아들들 샘플을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구할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준서와 준우의 칫솔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탐정에게 전달했어요. 검사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결과는 2주 후 나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2주는 길었습니다. 지혜는 초조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내 아들이라면,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가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믿지 않았어요.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순자도 며느리를 주시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 순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2주가 지났습니다. 2035년 6월 1일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2035년 6월 1일 오후 2시 탐정 사무실. 지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탐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확인하셨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받아 읽었습니다. DNA 일치율 99.99%. 결론 생물학적 형제관계 확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설의 그 아이는 댁의 아들들과 생물학적 형제입니다. 새쌍둥이일 확률이 99.99%입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새쌍둥이.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즉,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셋째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병원 기록을 더 조사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담당 의사 박원석, 퇴직 후 해외로 이민 갔습니다. 현재 필리핀 거주 중이에요. 왜 갑자기 이민을? 지혜가 물었습니다.
퇴직금 외에 거액의 돈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1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누가 준 거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설 원장 박영희와 시어머님이 대학 동창이십니다. 탐정이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이 시설로 입금되는데 출처는 탐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지혜는 통장을 봤습니다. 박순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야.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시각이 오전 4시 30분입니다. 하지만 병원 CCTV 기록을 보면 그 시각에 셋째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CCTV 기록은 삭제됐지만 백업 서버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해킹은 아니고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시어머님이 계획적으로 셋째 아기를 장애인 시설에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탐정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괜찮으세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기가 10년간 그곳에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탐정이 물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 자료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신고.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아 유기죄, 허위 문서 작성,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10년간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자료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건넸습니다. 지혜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기, 내 셋째 아기.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10년간 나는 죽은 줄 알고 울었는데 살아 있었어. 장애가 있다고 버렸어. 시어머니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창동 저택. 화려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 어디 갔다 와?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순자를 봤습니다. 10년간 존경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괴물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 지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USB를 봤습니다. 불안했어요. USB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순자가 시침이 뗐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아시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몰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요. 시설의 15호 아이와 준서, 준우이. 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순자가 떨렸습니다. 새쌍둥이래요.
99.99% 일치.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순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거죠? 제 아기를 버린 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순자가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지혜가 USB를 던졌습니다. USB가 순자 앞에 떨어졌어요. 의사한테 돈 준 것도, 시설 원장이 시어머니 동창인 것도, 매달 500만 원 보내는 것도 다 알아요. 지혜가 외쳤습니다.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순자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지혜가 울며 물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어.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장애가 있다고 버려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아는 안 돼. 그룹 이미지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내 아들보다 중요해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넌 몰라. 재벌가가 얼마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셋째가 살아있어. 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뭐?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렸어. 장애인 시설에. 10년 전에.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야. 순자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너와 가문을 위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내 아들을 버린 게?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면 너도 힘들어. 회사 경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순자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당장 아이 데려올 거예요. 기다려, 여보.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차근차근 하자.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있어요. 더 뭘 확인해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법적으로도 준비해야 해. 아이를 데려오려면.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진정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자. 그리고 경찰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경찰? 순자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어머니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경찰은 안 돼. 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왜 안 돼요? 10년간 제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아이야. 아이를 데려오는 게 먼저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시설에 가자.
그리고 아이를 만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기, 드디어 만나.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35년 6월 2일 오전 10시 지혜와 민주는 사랑의 집 시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둘 다 긴장했죠. 여보, 괜찮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떨려. 10년 만에 만나는 건데.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떨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원장 박영희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순자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5호 아이 만나러 왔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영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아이만 보고 싶어요. 지혜가 말을 잘랐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영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놀이방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15호야. 영희가 불렀습니다. 소년이 돌아봤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년이 기억하는 듯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책 읽어준 아줌마였거든요. 소년이 반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 지혜가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년을 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아줌마가 우는지 몰랐거든요. 민준도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처음 보는 아들이었죠. 안녕. 나는 너의 아빠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은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단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가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소년은 한 번도 없었죠.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집에 가는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 나도 집이 생긴다고? 소년이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름 지어줄게. 준호, 준서, 준우, 준호. 새 형제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 민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년은, 아니, 이제 준호는 웃었습니다. 비뚤어진 웃음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준호야, 형들이 있어. 쌍둥이 형들. 집에 가면 만날 거야.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형제가 있다고? 준호가 물어보려 했습니다. 응, 너랑 똑같이 생긴 형들이야. 새쌍둥이거든.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신기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 결과와 법적 서류가.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준비한 서류였어요. DNA 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었죠. 그리고 민준이 영희를 봤습니다. 경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순자 씨가 시킨 거예요. 영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공범이에요. 10년간 사실을 숨겼으니까.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처리는 빨랐습니다. 민준이 변호사를 대동했거든요. 오늘 데려가도 됩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죠. 이게 다예요? 지혜가 슬퍼했습니다. 네. 15호는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간 이렇게 살았구나.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어요. 준호야, 집에 가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설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나가는 거야.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신기한 듯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 준호가 흥분했습니다. 많이 신기하지?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정원도 넓었죠. 준호는 놀랐습니다.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들아, 나와봐. 민준이 불렀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준서가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준우가 휠체어에 준호를 봤습니다. 너희들 동생이야. 아니, 형제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네. 두 아이가 놀랐습니다. 새쌍둥이였어. 너희 셋이.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준호를 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물론 준호는 더 말랐고 피부도 안 좋았지만요. 진짜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준서가 놀라 말했습니다. 안녕. 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준서가 물었습니다. 장애가 있어. 하지만 너희 말은 다 이해해.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왔어? 준우가 물었습니다. 지혜와 민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복잡한 일이 있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준호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준서, 준우 방 옆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죠. 여기가 내 방이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방이라고? 시설에서는 4명이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는데.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지 회장도 진실을 알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 당신이 어떻게 해? 회장이 아내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휠체어째 식탁에 왔어요. 준서와 준우 사이에 앉았습니다. 새쌍둥이가 나란히 앉은 거였어요. 똑같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얼굴이요. 다만 준호만 몸이 불편했죠. 지혜가 준호에게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시설 밥보다 훨씬요. 맛있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아니, 동생이. 아니, 준호가 불편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도. 준우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 준서야, 준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조용한 방. 시설에서는 밤에도 시끄러웠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울고 간호사들이 돌아다니고, 하지만 여기는 평화로웠어요. 이게 집이구나. 준호가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2035년 6월 15일 준호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죠. 뇌성마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질 수 있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지능이 정상이고 의지도 강해 보여요. 걷는 건 어렵겠지만 팔 사용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준호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치료사가 응원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었죠. 잘하고 있어, 준호야. 지혜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보였습니다. 준호의 팔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스푼을 혼자 들 수 있게 됐죠. 준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단해. 준서가 박수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준우도 함께 박수쳤습니다. 언어 치료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소리를 냈습니다. 잘했어. 다시 한번. 언어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어. 지혜가 울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준서와 준우는 준호를 잘 챙겼습니다. 준호야, 이거 재밌어. 준서가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컨트롤러를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준서가 도와줬죠. 같이 하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준우는 준호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준우가 읽었습니다.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책을 좋아했거든요. 준호가 더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준우가 웃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새쌍둥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문제도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준호도 같은 나이였죠. 하지만 준호는 학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학교 보내고 싶어요. 지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특수학교?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형들이랑 같은 학교. 특수학급이 있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괜찮을까?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준호도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가고 싶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이랑 같은 학교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뻤습니다. 9월 새 학기에 준호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급이었어요. 선생님 한 명이 5명을 가르쳤죠.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준호야, 환영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인사했어요.
모두 장애가 있었지만 밝았죠. 쉬는 시간에 준서와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준서가 불렀습니다. 괜찮아? 준우가 물었습니다. 흐, 흐. 준호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집에 가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한편 순자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냉대했어요. 특히 지혜와 민준이요. 시어머니, 식사하세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 먹었죠. 민준도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10년을 잃었어요. 용서 못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도 아내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소.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자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손주를 10년간.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순자는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찾아왔어요. 박순자 씨 영아 유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손자를 장애인 시설에 유기한 게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순자가 인정했습니다. 의사에게 뇌물을 준 것도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시설 원장과 공모한 것도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순자가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각오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제 어머니지만 법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희 원장도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순자 씨가 시킨 거예요. 영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공범입니다. 10년간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희도 구속됐습니다. 박원석 의사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어요. 곧 송환될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35년 10월 첫 공판. 순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영아유기죄, 문서 위조죄, 뇌물 공여죄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 지혜와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친손자를 시설에 방치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요.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1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손자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시설에 매달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도 이는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순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2037년 봄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12세가 됐어요. 많이 성장했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팔 사용이 훨씬 좋아졌어요. 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래, 준호야.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걷지는 못했지만 전동 휠체어를 잘 다뤘습니다. 혼자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준호야, 이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태블릿을 사용해서 답을 썼습니다. 정답이었어요. 대단해.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똑똑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했어요. 준서와 준우는 여전히 준호를 챙겼습니다. 준호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준서가 영화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이 볼까? 준우가 물었습니다. 응, 좋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새쌍둥이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놀이공원도 갔죠. 물론 준호의 휠체어 때문에 제한은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준호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가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응. 준우가 동의했습니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2년째였어요. 매일 반성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순자가 생각했습니다. 준호에게 미안해. 면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지혜도, 회장도. 순자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가 쓴 편지였어요. 태블릿으로 타이핑한 거였죠. 할머니에게. 저는 준호예요. 처음 편지 써요. 할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엄마, 아빠, 형들이 있어요. 할머니를 용서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준호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편지를. 순자가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고. 언젠가는. 순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038년 순호가 13세 됐을 때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서, 준호와 같은 학교였어요. 준호야,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어려워. 준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었죠. 중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에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일반 학급 수업도 일부 들었습니다. 준호가 똑똑했거든요. 준호는 수학 수업은 일반 학급에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지혜가 기뻤습니다. 네, 실력이 충분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준서, 준우 반에서 수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쟤 누구야? 휠체어 타고 있네. 말이 좀 이상해. 하지만 준서와 준우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생이야. 새쌍둥이거든. 준서가 말했습니다. 똑똑해. 수학 진짜 잘해. 준우가 덧붙였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누가 풀어볼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요. 준호야, 나와볼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에 답을 썼어요. 어렵게요. 하지만 정확했죠. 정답. 선생님이 박수쳤습니다. 반 아이들도 박수쳤어요. 대박. 진짜 똑똑하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반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준호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2040년 준호가 15세 됐을 때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준호야, 어떤 학교 가고 싶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형들이랑 같은 학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지혜가 놀랐습니다. 응, 알 수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준호 실력은 충분해요. 하지만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준호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급은 없었어요. 완전히 일반 학생으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많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죠. 화장실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준호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도왔습니다. 준호야, 같이 가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자. 준우가 말했습니다. 새쌍둥이는 고등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저 3명 새쌍둥이래. 근데 한 명은 휠체어 타잖아. 그래도 성적 좋대.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2042년 준호가 17세 됐을 때 순자가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거였어요. 5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순자는 많이 늙었습니다. 75세, 머리는 하얗고 주름도 깊었어요.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회장이 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창동 저택 다녀왔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 준우, 준호가 거실에 있었어요. 새쌍둥이는 이제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순자는 손자들을 봤습니다. 준서, 준우, 그리고 순자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순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니, 사실상 처음 제대로 본 거였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발음이 거의 완벽했어요. 5년간 치료 덕분이었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순자가 울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할머니를 차갑게 봤어요. 할머니, 용서 못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한 짓 너무 심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나빴어. 순자가 인정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할머니 용서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지혜가요. 준호야. 지혜가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후회하고 계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계셨잖아요. 이제 용서해도 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가 울었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해.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응.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와 준우도 동생을 존경하는 눈으로 봤어요. 준호, 넌 정말 대단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못 용서했을 것 같은데. 준우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형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가족 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회복됐죠. 순자는 준호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어볼래? 순자가 간식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준호가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는 잘 되고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반성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순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를 용서해줬어. 이 은혜를 평생 갚아야지. 2045년 준호가 20세가 됐을 때 대학 입학 시즌이었습니다. 준서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준우는 서울대 음대에 합격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준우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이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를 정도였죠. 축하해, 준호야. 지혜가 안아줬습니다. 대단해. 민준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도 축하했어요. 우리 셋 다 서울대네. 준서가 기뻐했습니다. 새쌍둥이 서울대생. 준우가 웃었습니다. 입학식 날 새쌍둥이는 나란히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준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최신형이었죠. 준호야, 사진 찍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새쌍둥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아니, 준호는 앉았고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순자도 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손자들. 자랑스럽다.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코딩을 배웠어요. 손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특수 키보드를 사용했죠. 준호 씨, 과제 정말 잘했어요. 교수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호야, 같이 밥 먹자.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그래, 가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2047년 준호가 22세가 됐을 때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김대호 그룹에요. 준우는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습니다. 첫 연주회를 열었죠. 준호는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실력이 뛰어나네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호는 정장을 입었어요. 멋있다, 준호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럴 줄 몰랐는데.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동료들이 준호를 좋아했어요. 준호 씨,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짠 거예요? 대단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3년 후 준호는 팀장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준호 팀장님. 동료들이 박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2050년 준호가 25세 됐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이름은 수연 24세. 준호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 정말 멋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수연을 가족에게 소개했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지혜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지혜가 생각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도 축하했어요. 준호야, 축하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예쁜 사람 만났네. 준우가 웃었습니다. 순자도 기뻤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기쁘다.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후 준호와 수연은 결혼했습니다. 2052년 봄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 입장,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준호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어요. 신부 입장, 수연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둘은 단상에 올랐어요. 서약하시겠습니까? 주례가 물었습니다. 네. 준호와 수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어요. 지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결혼했어. 지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 기쁘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축가를 불렀어요. 사랑해, 준호야.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행복해. 준우가 외쳤습니다. 순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순자가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이렇게 행복한 날을 볼 수 있었어. 2055년 준호는 30세가 됐습니다. 수연과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연.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우리 딸. 준호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건강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완벽해.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장애도 없었어요. 지혜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손녀, 손녀.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준호야. 민준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서와 준우도 왔어요. 삼촌이 됐어. 준서가 웃었습니다. 귀엽다. 준우가 아기를 봤습니다. 순자도 왔습니다. 이제 80세. 많이 늙었지만 건강했어요. 증손녀. 나도 볼 수 있구나.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안아보세요. 준호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란다.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 아빠한테. 할머니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내 아빠는 할머니를 용서해줬단다.
넌 그런 아빠의 딸이야. 자랑스럽게 자라렴.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셨잖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회장 88세, 순자 80세, 민준 58세, 지혜 55세, 준서 30세, 준우 30세, 준호 30세, 수연 29대, 그리고 아기 서연 4대가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찍었습니다. 모두 웃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10년간 시설에서 외로웠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운명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졌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웃음이었어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새 쌍둥이 중 한 명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죠.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에 힘입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